여러분, 자식을 기르기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기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저에게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복만, 올해 72입니다. 하지만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버려진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평생 등이 휘도록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막노동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서 밤잠을 설쳐도 내 자식들만큼은 굴지 말자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그런데 제가 늙어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자 그놈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돈도 없으면서 집만 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72년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짐이라고요? 이놈들을 키우기 위해 내 청춘을, 내 건강을,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니.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말과 함께 정말로 집 문 밖에 나앉혀진 거예요. 72살 늙은이가 짐 보따리 하나 들고 길거리에 서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6살 손주 준호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도 저와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내팽개친 거였거든요. 친엄마가 자기 새끼를 버린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살 할아버지와 6살 아이가 말이에요. 밤하늘을 보며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언제 집에 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6살짜리에게 우리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게 된 거예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 본 적이 없었는데 손주와 함께 남의 버린 음식을 찾아 헤매게 되다니.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준호가 쓰레기통에서 찾은 빵 조각을 제게 건네며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라고 했을 때였어요. 6살 아이가 굶주린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그 모습.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벤치에서 둘이 꼭 안고 잤어요. 추위에 떨면서도 준호는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빠들은 왜 우리를 찾으러 안 와요? 자식이란 놈들은 정말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길거리에서 굶고 있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던 부모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고 6살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야 하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72살 할아버지와 6살 손자가 이 잔혹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리고 과연 희망이라는 게 존재할지. 세상이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길거리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6살짜리 손주와 함께 말이에요.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던 그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준호와 저는 서로를 꼭 안고 떨어야 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추웠거든요.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준호가 할아버지 배고파요라며 눈물을 글썽일 때였어요. 그 작은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폐지 줍기였어요. 한때 건설 현장에서 큰 소리치며 일하던 이 손으로 이제는 남의 버린 종이를 주워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서 몇천 원이 고작이었어요.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준호와 정확히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김밥 반 개로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아이가 할아버지는 왜 안 드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메였어요. 할아버지는 배 안 고프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준호가 제 거짓말을 눈치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김밥 반쪽을 다시 반으로 나누더니 제게 건네면서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준호도 배 안 고파요.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어요. 6살짜리가 굶주린 할아버지를 위해 자기 음식을 나눠주다니. 이런 상황을 만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 지옥이었어요. 벤치에 누워서 준호를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아이가 자다가도 추위에 덜덜 떨곤 했거든요. 제 낡은 외투로 아이를 감싸 안아도 역부족이었어요. 괜찮다, 준호야. 곧 좋은 날이 올 거다. 매일 밤 아이에게 이 말을 해주면서 사실은 제 자신을 달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낮에는 강한 척 했지만 밤에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준호가 잠들면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 손주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저를 옥죄었어요. 특히 새벽 3시쯤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 있으면 온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거든요.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어요. 준호가 깨어나서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해맑게 웃어줄 때마다 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제게는 준호가 있었어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겨울은 점점 더 추워지고 준호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봄이 올 수 있을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옥 같은 하루가 될 줄만 알았어요. 준호와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갔는데 아침부터 아이가 기침을 해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 지옥 같은 나날들 속에서도 기적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더군요. 평소처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 이제는 창피함도 무뎌졌어요. 처음엔 누가 볼까봐 주눅 들었는데 몇 달 지나니 그런 감정조차 사치더라고요. 생존이 먼저니까요. 그때 쓰레기통 구석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그냥 휴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로또 용지더라고요. 누군가 실망해서 구겨서 버린 것 같았어요. 이것도 폐지로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요즘엔 휴지 한 장도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호기심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지난주에 신문에서 본 당첨 번호와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재미 삼아서 말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구겨진 로또 용지를 펴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번호 맞았어요. 두 번째 또 맞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맞았어요. 여섯 번째 번호까지 맞았을 때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잘못 봤을 거야 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결과는 같았어요. 1등 당첨 35억.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벤치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준호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35억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일까? 꿈이 아닐까? 볼을 꼬집어도 봤어요.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준호 손을 꽉 잡고 말이에요. 은행 직원에게 로또 용지를 내밀 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나올 듯 말 듯 했어요. 직원이 몇 번이고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72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은행 천장이, 바닥이, 심지어 직원 얼굴까지 모든 게 빛나 보였어요. 저는 준호를 껴안고 소리쳤어요. 준호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이다. 아이도 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좋아하니까 함께 웃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제 김밥 하나씩 먹을 수 있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김밥? 이제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하늘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평범한 쓰레기통에서 기적이 제게 찾아온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통을 뒤지던 거지. 노인이 하루아침에 35억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을 얻은 것 이상이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준호에게 따뜻한 집과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그 작은 아이가 더 이상 쓰레기통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난 건 큰아들이었어요. 그놈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뻔뻔한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버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그놈이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같이 삽시다. 제가 아버지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기쁨, 용서, 천만에요. 역겨움이었어요. 몇 달 전 돈도 없으면서 집만 되잖아요 라고 하며 저를 길거리로 내쫓던 그 입으로 이제 와서 효도하겠다니요. 더 가관인 건 그놈의 눈빛이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눈이 아니라 돈에 미쳐서 번들거리는 탐욕의 눈이었거든요. 어떻게 자식의 눈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는지. 둘째, 셋째도 차례차례 나타났어요. 모두 똑같은 레퍼토리였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통장이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그날 밤 세 놈이 다 모였을 때였어요. 마치 작전회의라도 한 것처럼 한꺼번에 몰려와서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만히 통장을 꺼내서 그놈들 앞에 탁 던졌어요. 그들의 눈이 일제히 통장에 꽂히는 걸 보면서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이걸 보고 싶었지?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건 너희가 버린 아버지의 돈이 아니야. 준호와 함께 지옥 같은 나날을 버텨내며 다시 얻은 내 인생이다. 그리고 너희들 몫은 한 푼도 없어.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걸 봤어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더라고요. 큰놈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아버지,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친자식인데 벌떡 일어서서 소리치더라고요. 친자식? 저는 비웃었어요. 친자식이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쫓나? 친자식이 몇 달 동안 안부 한번 묻지 않나? 둘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분간이 안 갔지만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한심했어요. 돈 앞에서 이렇게 추해질 수 있다니. 셋째는 아예 제게 매달렸어요. 아버지, 제발요.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요. 조금만이라도. 그 순간 준호가 제 뒤에 서서 무서워하고 있는 걸 봤어요. 6살 아이가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놈들은 정말 제 자식이 맞나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힘들 때는 외면하고 돈이 생기니까 달려와서. 이런 게 혈육의 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라. 나는 이미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야. 자식들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후련했거든요. 그날 밤 준호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들은 누구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야, 준호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준호가 바로 제 진짜 가족이었던 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지옥을 견뎌낸 진짜 가족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후련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준호와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공원 벤치에서 잘 필요가 없으니까요. 부동산에 갔을 때 중개사가 처음에는 저희를 우습게 봤어요. 남루한 옷차림의 할아버지와 6살 아이가 집을 보러 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통장을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어머, 고객님, 어떤 집을 원하세요? 갑자기 존댓말에 허리까지 굽히면서.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건 조용한 동네의 작은 전셋집이었어요. 준호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도 있고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죠. 처음 열쇠를 받았을 때 준호가 할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준호야.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그 말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벤치가 우리 침실이었는데 첫 아침에 제가 직접 밥을 지어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쌀을 씻으면서, 물을 부수면서, 밥솥 버튼을 누르면서. 이 모든 일상적인 행동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할아버지, 이 밥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쓰레기통에서 주운 빵 조각을 나눠 먹던 우리였는데 저녁에는 함께 근처 공원에서 뛰어놀았어요. 이번에는 벤치에서 자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놀러 가는 거였죠. 준호가 그네를 타면서 할아버지도 타세요. 라고 하는데 72년 만에 처음으로 그네를 타봤어요. 어른이 되면서 잊고 살았던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제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6살짜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같았거든요. 배고프지 않아요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수 있다니.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거지에서 억만장자가 된 건 분명 로또 덕분이지만 진짜 행복을 되찾게 해준 건 바로 이 아이 덕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준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돈으로 호화로운 집에서 혼자 살면서도 공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있어서 매일 아침 밥을 지어주는 것도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어요. 돈은 분명 제 인생을 180도 바꿔줬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손주는 제 마음을 살려준 거예요. 죽은 것 같던 제 가슴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준 거였죠. 그리고 가장 통쾌한 건 그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제게 매달렸다가 거절당한 후 서로 원망하면서 싸우고 있다더군요. 자업자득이죠. 부모를 버릴 때의 그 마음을 이제는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준호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니까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72세의 할아버지와 6세의 손자, 이 특별한 가족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